우리 육공화국부터 조금만 평가 한번 해볼게요. 산업화. 우리 흔히 민주주의, 시민혁명, 산업혁명, 이걸 이제 근대화 이 기점이라고 하니까 두 개를 평가하는 겁니다. 어땠을 것 같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뭐 정책 색깔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이건 대부분 좀 합의하는 내용일 겁니다. 이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요거 시작되게 만드는 게 1987이에요. 1987 이후에 변화를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돼. 여기 위주로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할 겁니다. 요건 어떨 것 같아? 요건 쉽까? 이 정도 배부르면 됐어. 더 하지 마. 그럴까? 아닙니다. 산업화도 계속 진행됩니다. 산업화가 계속 진행되는데 한번 특징을 말해볼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과생산이 돼요. 공장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과생산이 되면은 재고가 쌓입니다. 재고를 국내에 두면은 공장이 없어져야 돼. 노동자 잘라야 됩니다.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시장을 개척하려는 욕구를 가지는데 그 뭐 지구가 한정되어 있는데 시장을 어디로 개척할 거야? 근데 지구가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손대지 않은 땅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딘지 아세요, 그게? 공산주의 국가거든. 그래서 육공화국을 노김김노라고 하는데요. 노태우 때는 북방 개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와 수교한 게 다 이 사람 때 했었어요. 그 징글징글한 중국, 여기랑 수교한 것도 이때였었단 말이에요. 징글징글한 북한과 관계 맺은 것도 이때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북방으로 시장을 개척했던 시기였었고요. 또 혹시 뭐 있을까? 김영삼 대통령 때는 산업화 자체라기보다는요, 세계화라는 걸 내세우는데 세계 선진국 클럽에 들어가요. 세계 경제권에 어느 정도 이제 편입하는데 세계 기구에 가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데 성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나마 선진국 클럽에 이제 발을 처음 이렇게 디디게 돼요. 저 때는. 여기도 말해볼 수 있을까? 김대중? 김대중 때 산업을 이제 IT 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이 체질을 바꾼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형에 눈깔 붙이는 거, 경공업, 그리고 자동차 만드는 거, 중화공업, 그 다음에 IT 산업. 크게 세 번의 산업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김대중 산업화인데 이때 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 한번 해볼까? 민주화.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이 세 번 있었는데 크게 3대 민주화 운동이 있습니다. 1960년이 있었고요. 1980년이 있었고 1987년이 있는데 이게 4월 민주화운동 4.19 혁명이고요. 이게 5월 민주화운동 5.18, 이게 6월 민주화운동입니다. 6월 4, 5, 6이 있어요. 성공하죠. 이거는 진압됩니다. 성공하죠. 그래서 성공하고 난 뒤에는 어디가 되게 활성화되냐면은 이게 이제 왕이죠. 이게 정부죠. 이게 국민이죠. 이 민간 영역이 되게 활성화돼요. 그래서 4.19하고 6월 민주화운동 뒤에는 뭐가 있었다라고 하냐면은 노동운동, 학생운동이 폭발했다는 맞아요, 그냥. 그래서 노태우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최초로 노동단체가 나타나고요. 대규모의 노동쟁의가 나타났다. 뭐 이런 말을 씁니다. 그건 참고해 두세요. 김영삼 때는 뜻밖의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김영삼의 역할이 있거든, 역할이. 김영삼은 자신을 뭐라 불렀는지 아시나요? 문민정부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든 개념은 상대 개념이죠. 문민정부라고 부른 이유는 뭐죠? 앞에 뭐랑 구분하겠다는 거죠? 앞에를 군정이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군정, 군사정권이라고. 그러면 자기 때 뭔가 이게 시대가 크게 바뀐 거잖아요. 말을 했으면 말에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군정하고 다른 민정을 하는 그 캐릭터를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게? 이게 과거청산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과거청산에 큰 업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김영삼이 추진했었던 과거청산은 뭐였을까요? 이게 군사정권 시기 때는 친일이라는 말을 절대 못했었거든요. 일제잔재청산 그런 말 못했었습니다. 그 얘기하면 잘못하면 빨갱이로 물렸었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던 걸 지금 하는 겁니다. 친일잔재청산하고요. 또 하나 뭐다? 군부잔재청산하는 게 이 사람한테 나타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김대중하고 노무현이 있는데 김대중하고 노무현의 특징은 여기도 노김, 여기도 노김이죠. 이 특징은 민주주의 겸 통일운동이 이제 본격화됐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남북 간의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대충 키워드 좀 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가가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은 이거, 이 사람은 이거 그럴 수는 없는데 대강의 색깔은 말할 수 있어요. 어유 빨간 옷 입었네, 파란 옷 입었네,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전제하고 풀어가면은 이것도 범주 개념으로 좀 잡힐 겁니다. 1988년부터 노태우가 집권하는데요. 이 사람 타이틀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요? 뭐에 초점을 준 사람이다? 북방정책. 이 북방이 뭘 말하는 거죠? 사회주의권과 수교했다. 이 사회주의권은 누구도 포함하죠? 북한과의 관계가 유난히 개선된 시기가 이 시기였었다고요.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된 일이 5가지나 있는데 요거 먼저 두 문제 한번 따볼게. 77선언. 이게 그거예요. 자기가 혼자 선언한 겁니다. 나 이제 사회주의과 만날 거야. 나 빨갱이랑 친구할 거야.
이거를 대통령 되자마자 지가 선언한 겁니다. 난 이렇게 할 거야, 정치에. 선언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는 통일하면 이렇게 하겠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북한은 정부를 안 보고 괴뢰 정부로 봤었거든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북한이라는 말을 하거나 국민들이 북한이라는 말 잘못하면은 국가보안법을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시무시했었던 국가가 국민들한테는 북한이라는 말을 못하게 하면서 자기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버린 거예요. 국제사회에 정식 국가로 대비를 시킵니다. UN 동시가입, UN에 가입을 시켜줘요. 야, 이건 진짜 큰일이에요. 되게 이제 급격한 변화입니다. 아니, 북한은 괴뢰 국가고 저놈들은 상중에서는 안 되는 진짜 나쁜 놈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친구야 그러면서 지가 데려와서 정말 지가 데려와서 저기 국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스러워요. 자, 이런 전투전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국가 대 국가 관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 기본은 지키고 살자라고 이제 말을 했던 거거든요. 이게 두 번째 합의문입니다. 7.4 남북공동성명 이후에 두 번째 합의문인데 정확한 명칭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라고 해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여기 전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게 민망하니까 있잖아요. 전문에 변명을 해놨어요. 에이,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는 아니고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국민들 설득하는 거야. 아야, 그렇다고 나라를 인정한 건 아니지 마.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다. 이런 말을 써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전문이고요. 본문에서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말을 써놔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한다. 그리고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서로 교류 협력한다. 이 교류 협력할 때 문제가 뭐냐면은 자본주의가 생기고 나면은 자본주의는 항상 과생산이 된다 그랬었잖아요. 과생산이 되면 시장이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국주의, 산업혁명 이후에 제국주의가 나타나게 된 거였었어요. 식민지 찾으러 다닌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 국가에 딱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북한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북한을 시장으로 뚫으려고 하는데 얘들한테 또 관세를 내야 되나? 야, 그러면 이거 뭐 죽서서 개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북한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협의를 했어요. 야, 사실 우리는 외국은 아니잖아. 우리끼리 거래는 내부 교류로 보자라는 합의를 합니다. 이 합의가 지금은 다시 잘 지켜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굉장히 큰 합의한 겁니다. 이런 원칙을 세워두고 나면은 남북 간에 교류할 때 중간에 세거나 그리고 북한이 만든 물자를 다시 들어가다가 되팔 때 조금 편해져요. 그런 절차들이. 그래서 민족 간의 교류는 내부 교류로 보자 이런 말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 내부 교류로 보자 이런 말 나오면 노태우 때입니다. 이 단어는 잘 안 내던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더 잘 나와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한다.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이게 더 잘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는 아니고 이게 잘 나옵니다. 자, 기본합의서. 자,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공동선언 또 한 게 뭐냐면요. 야, 우리 적어도 국제사회 깡패는 되지 말자. 우리 핵은 가지지 말자. 얘야. 비핵화 선언을 합니다. 비핵화 선언. 이거 두 번째 따면은 7062 핵이라고 합니다. 7062 핵. 잘 알아두세요. 북한과의 관계가 유난히 많았던 시기다. 왜? 이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자, 이제 북한 말고 다른 공산주의 국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범타로 소련전에 베타 테스트를 한 게 어디냐면요. 너무 배고프니까 헝가리랑 합니다. 헝가리. 사회주의 국가 중에 최초로 한 나라가 어디라고요?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네, 한 게 헝가리입니다. 배고파서 사회주의랑도 수교했다. 헝가리 다음에 베타 테스트하고 한 게 이제 소련입니다. 소련. 90년에 소련 수교, 그리고 92년에 그 지긋지긋한 중국하고 문을 연 게 이때였었어요. 중국하고. 이때 중국하고 문을 열면서 대만하고 자연스럽게 단교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대만 사람들이 한국의 감정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근데 웃긴 새끼들이 미국이 먼저 단교했거든. 그 다음에 일본 단교했거든. 그때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우리는 마지막까지 지켜준 거였었어요. 그러다 진짜 거의 마지막에 단교했는데 온갖 화살을 우리한테 쏟고 있는 거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커지니까 이제 우리나라한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대만에 한류 생겼더라고. 대만에 한류 생기기 전에는 대만이 한국이 크는 걸 엄청 질투하고요. 맨날 지들은 우리를 경쟁자로 보면서 지들끼리는 막 쑥쑥 욕하고 있었단 말이야. 한국 개새끼 막 그러고 있었단 말이야. 우리 신경도 안 쓰는데. 그래서 대만이 한국에 대한 감정이 한때 되게 안 좋았었어요. 되게. 요거 때문에. 자, 이게 다 뭐 얘기한 거죠? 북방정책 얘기한 겁니다. 노태우가 30몇 프로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전체 투표율이 60%대인가? 60%만 참여한 대에서 거기에 30%만 득표했기 때문에 전 국민들을 보면 15%인가 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득표율로 대통령이 됐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전두환하고 자기하고 거리감을 좀 둘 필요가 있었어요. 이게 혹처럼 계속 따라다니면은 아이고 5.18 살인귀들 이게 계속 갈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전두환하고 저는 다릅니다라고 끄는 게 뭐냐면은 전두환을 5.50 청문회 국회에 부릅니다. 국회. 그래서 일정하게 끊어요. 자, 이것 때문에 두 만화님들, 두 남자의 부인들끼리 엄청 사이가 안 좋아졌었다라고 해요. 자, 저거 하고 나서 전두환을 2년 동안 유배 보냅니다. 백담사라는 곳에다가. 설악산 백담사에. 원래 백담사는 전두환으로 유명한 데가 아니에요. 한용운을 배출한 되게 유명한 절인데 한용운은 알지도 못해 이제. 백담사면 전두환이지. 생각지 않게 엉뚱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2년간 유배 생활을 합니다. 노태우 때 각종 단체가 만들어지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만들어져요. 여기가 활성화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노동단체는 하나밖에 못 만들었었거든요. 그 하나만 만들게 하고 하나를 정부가 애들 휘어잡으면은 노조운동을 못했었거든. 근데 복수노조 같은 걸 이제 만들어 나가요. 이제 그러면서 민노협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민노협이 이때 만들어지고요. 이게 나중에 김영삼 때 이제 민노총으로 바뀌는 겁니다. 민노총. 그래서 뭐 사실상 최초의 이제 노동운동 단체고요. 사실상 이거는 이제 최초 시민단체가 처음 나오는 게 경실련입니다. 이게 언제 1987 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가 활성화된다. 전교조도 만들어져요. 전교조도 이때. 전교조도 교직원 노조도 만들어진다. 교직원 노조. 우리나라 최초로 그 야당이 국회의원들이 많았던 시기였었거든요. 이때 1987 직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거 이제 국민들이 배신했다라고 되게 욕을 많이 했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이었었는데요. 노태우하고 한 팀이 됩니다. 2년 뒤에 1990년 벽두에 굉장히 뉴스가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나오는데 김영삼이 투쟁했었던 데가 이 군사정권이란 말이죠. 군사정권하고 한 팀이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이때 김영삼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크게 실망을 해요. 여태까지 있었던 행적들을 뒤집는 거니까. 김영삼이 이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가야지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그 마음을 버린 적 없다. 다만 들어가서 할게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 대통령 됐을 때 많은 일을 합니다. 3당 합당 되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때 만든 게 민주자유당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노태우가 이 사람은 이제 직선 대통령이기 때문에 선거할 때 약속한 게 있었어요. 지방자치 실현할 테니까 저 좀 뽑아주세요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약속 안 지킵니다. 안 지키고 껍데기만 하는데 지방의회 의원 선거만 해요.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복원이 안 돼 이때. 약속했었던 지방자치를 복원 안 시킵니다. 의회 의원 선거만 합니다.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는데 문민 대통령으로 자부해요. 자, 문민의 반대말은 뭐를 전제하고 쓴 말이라고요? 군정의 반대말을 전제하고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문민이라고 표현한 걸 봐서는 뭐를 할 사람이다? 과거 청산할 사람이다. 과거 청산의 내용이 뭐라고요? 일제잔재, 군부잔재 청산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과거를 정리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맞아요. 그렇다고 과거만 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미래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내세운 게 뭐라고요? 세계화라는 걸 내세웁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걸 내세우게 됩니다. 세계화. 그러니까 각종 세계국에 가입한 게 이때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 과거 청산, 적폐 청산이 시작되는데 적폐 청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김영삼이 생각하는 적폐는 뭐가 있을까요? 군사정권 시기 때는 공무원들도 다 정치해요. 군인들도 정치합니다. 애들 훈련시킬 생각 안 하고 다 정치만 해요. 공무원들은 정치인들하고 손이 다 있으면은, 아니면 기업인들은 정치인들하고 손이 다 있으면은 되게 쉽게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어디에 공단이 새로 생긴다 그러면 거기가 땅 사면 되거든. 그래서 비리가 말도 못했었어요. 윗문이 맑아야지 공직생활을 하지. 그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리를 털어내려고요. 비리를 벌어들인 돈을 털어내려고 뭐 하냐면은 금융실명제랍니다. 삼총사 갑니다. 자, 여태까지는 이게 은행 통장 만들 때 있잖아요. 말괄량이 삐삐라고 만들 수 있었어요. 헬렌 켈러 이렇게 만들 수 있었어요. 돌아와서 투자자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못하게 합니다. 실명으로만 하게 해요. 기업인들이 엄청 반대했었어요. 이러면 경제활동 안 들어간다고. 근데 이거 함으로써 지하에 숨어 있었던 자금들이 다 올라오게 됩니다. 비리 자금 같은 건 이제 숨기지 못하게 돼요. 했고요. 또 하나가 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은 재산 공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비리 같은 거 못 쳐주게 합니다.
자, 쓰리콤보. 자, 하나 더 갑시다. 부동산도 이름 밝히고 해. 그래서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그 기반을 허물어 버려요. 굉장히 큰일 한 겁니다. 야, 이때 김영삼 대통령 지지율이 80%였었으니까 엄청난 인기를 누린 겁니다. 처음으로 우리 국민들이 개혁의 맛을 봤던 거예요. 사이다 같은 맛을 본 겁니다. 사이다. 두 번째, 요거는 군부에 연결되어 있었던 비리 공무원들 말하는 거고요. 군부 자체, 하나회를 정산합니다. 하나회. 야, 이거 진짜 큰 거야. 이때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하늘에서 별이 우수수 떨어져요. 그런 말 많이 했었어요. 그냥 졸지에 전두환 이 사그룹에 있었던 하나의 장성들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저거 안 잘랐다면은 지금도 정치인들이 군부 눈치 보면서 정치했었을 겁니다. 굉장히 큰일 한 겁니다. 굉장히. 자, 여러분, 일제 잔치 청산은 뭐냐면요. 마침 광복 50주년이었었어요. 우리 이제 한국신민학교 아닙니다. 한국신민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고요. 총독부 헐어버립니다. 우리 궁궐을 헐고 만들었었던, 궁궐을 가리고 있었던 총독부를 헐어갖고 궁궐의 제 모습을 좀 찾아나가게 합니다. 경복궁에. 자, 이게 누구? 척패청산의 첫 타자였었던 김영삼이 했었던 겁니다. 요거는 뭐라고요? 과거청산. 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한과의 관계도 한번 볼게요. 이 북한 또라이들이 뭐라냐면요. 갑자기 자기는 NPT, 이게 이제 핵확산 금지 조약이거든요. 나 여기 빠져나올 거야. 여기 빠져나오는 건 무슨 뜻이죠? 나 핵 만들 거야 그런 뜻이거든요. 이러니까 왜 그래 임마노 달랩니다. 이 NPT 탈퇴를 선언하는데 이때 마침 미국이 민주당 대통령이었어요. 클린턴. 그래서 이때 부시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은 저 새끼 뒤질러 안 들어와 이렇게 했을 텐데 클린턴은 이걸 또 달랩니다. 왜 그래? 전기 없어서 그래? 그럼 내가 원자력 발전소 만들어 줄게 임마 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만들어 줄 테니까 핵은 만들지 마. 전기는 내가 뽑아 줄게 합니다. 그래서 김영삼 때는 당시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런 나쁜 짓을 해도 달랬었어요. 왜 그래 임마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만든 게 캐도입니다. 캐도. 이게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즉 원자력 발전소 만들어 줄게 니네 나라에 했었던 겁니다. 한편 클린턴 대통령이 뭐 됐었냐면요. 남북 정상을 만나게 하려고 했었어요. 관계자 풀려고. 그래서 94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데 이게 됐었으면 노벨 평화상은 김영삼 거였었어요. 근데 야, 진짜 이 사람이 운이 없나 봐. 김영삼 때 사건 사고가 진짜 많았었거든요. 김영삼 때 하늘과 바다와 기차와 땅 모든 지역에서 대형 사건이 터졌었거든요. 삼풍백화점, 서해 페리호, 그리고 그 부산의 구포역 열차 전복 사건, 진짜 한 몇십 명, 몇백 명 수준 사건들이 막 계속 터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수대교 붕괴. 그 사람들이 야 이거 나라님 잘못 뽑으면은 하늘이 노한다 그랬더니 이게 그건가 막 이런 얘기도 막 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신문의 기자들도 그런 소리 하고 있었다니까. 그 이 사람이 참 운이 없었는데 김일성이 갑자기 뒤져요. 멀쩡하던 놈이. 그 정상회담을 추진하다가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긴 일이 벌어진다.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 치르잖아요. 김일성하고 만난에 만에 그러고 있었는데 김일성이 죽으니까 우리 남한에서 뭔 일이 벌어졌냐면은 조문 파동이 나타나요. 우리 남한이 조문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데 당시 보수 언론들이 이제 난리가 났었어요. 어떻게 적국에 조문을 가느냐. 그것도 우리의 원수인데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거기에 결국 굴복합니다. 김일성 개새끼 그러고 말아요 그냥. 그러니까 저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는데 김일성이 죽어도 그 아들이 또 집권했잖아요. 그 김일성이 죽고 난 뒤에 관계를 조금 잘 풀어갔다면은 노벨 평화상은 저 사람 거였을 건데 거기서 적대적인 감정을 내비칩니다. 안 가요. 그래서 끊어집니다. 저걸로. 그래서 정상회담은 김영삼이 아니라 그 뒤에 김대중이 하게 돼요. 둘 다 민간인 대통령인데 북한과의 관계는 김대중 때 이루어져요. 진짜 이 사람 운이 없었던가. 운이 없게 됐고요. 그 뒤에 대응을 정확하게 좀 대응을 못했던 겁니다. 이 제네바 합의는 저기예요. 제네바 합의는 NPT 탈퇴 때 클린턴이 불러다가 왜 그래 임마 전기 필요해? 해준 겁니다. 요거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뭐냐면요. 라운드는 협정이라는 건데 그 회담 테이블에 있다라는 건데 2차 대전의 원인이 뭐라고 해석할게요? 식민지 쟁탈전입니다. 식민지를 다시 왜 했게? 1차 대전 때 식민지 가지지 말기로 약속했었는데 민족 자결주의 했는데 왜 했게요? 세계 대공황으로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을 했었단 말이에요.
보호무역 하니까는 후발 자본주의 국가가 물건을 팔 데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 같은 애들이 식민지를 다시 개척해 나갔던 겁니다. 물건을 팔려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는 절대 보호무역은 안 돼,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논의를 계속 해온 게 이제 와서 타결된 거야. 45년부터 시작했었던 논의가 94년에 타결되었고, 보호무역하는 것을 국제기구에서 재판해갖고 너 잘못해서 잘했으라는 걸 판단하는 기구를 만드는데 WTO입니다. 1945년에 시작해갖고 1995년에 50년 만에 이게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제재판소가 있어요. 무역재판소가. 그래서 무역에 대해서 불공정 무역을 하면은 여기다 이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입합니다. WTO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보호무역일까 자유무역일까? 보호무역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간 이상 뭐가 되는 거죠? 우리도 뭐 한다? 우리 산업을 개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뭐를 개방했을게요? 농수산물. 그래서 농어촌이 되게 고통을 받았던 시기입니다. 뭐도 개방했게요? 금융시장도 개방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지금 해외 주식에 투자하죠. 해외 투자하죠. 이렇게 투자해서 들어오는 단기 자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핫머니라고 합니다. 핫머니. 들어왔다 빠지는 것을. 그러니까 한국에 투자했었던 돈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태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는데 한국까지 위험하다라고 하자 들어왔었던 돈이 일시에 빠져나가면서 국고가 바닥난 상황이 된 거였었어요. 그게 IMF로 가게 됐던 겁니다. 자, 이때 뭐였었다고요? 한국 문이 열립니다. 금융시장도 개방이 됩니다. 이게 IMF로 이어지게 된다. 자, 그리고 국제기구 가입 한번 불러볼게요. 자, 국제기구는 뭐 캐도라는 것도 있었다. 캐도, WTO, OECD 가입했다. 요거는 선진국 클럽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뭐 했다고요? IMF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라는 비아냥을 들었었습니다. 하자마자 바로 이게 됐기 때문에. 자, 이거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KEUO라고 합니다. KEO 됐다. KEUO 당했다라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되는데요. 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의 타이틀은 뭐죠? 이 사람은 문민, 이 사람은 공산당하고 친할래. 이 사람은 타이틀이 뭘까요? 최초로 야당 출신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4.19라는 극단적인 상황 말고 이런 정상적인 상황에서 야당 출신 대통령이 처음 된 건데 그게 타이틀입니다. 그러면 여당 쪽하고 야당 쪽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뭐가 다를까요? 전통적인 여당, 자유당부터 이어지고 자유당부터 국힘으로 이어지는 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이 당과 전통적인 야당, 민주당에서 민주당으로 이어지는 이 당하고 뭐가 다를까요?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우파, 좌파, 보수, 진보 이런 사람도 있는데 우파, 좌파라는 개념은 원래 있었던 개념하고 우리는 되게 맞질 않아요. 우파, 좌파가 뭔지도 모르고 쓰고 있더라고 또. 우리나라에 맞게 굳이 말을 하자면 이 정도는 좀 써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도 100% 답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요 세력들을 이른바 산업화 세력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세력들이 산업화를 추진하는 동안에 민주화에는 되게 소홀했었던 세력이었었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이 세력들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끌고 왔었던 세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하고 이해관계가 좀 맞아 들어가는 게 60, 70대고요. 지금은 이 사람들하고 이해관계가 같은 시기를 호흡했었던 사람들이 40, 50대라고 불려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제 20, 30대는 어떤 캐릭을 가질까 지금 이제 되게 궁금해하는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크게 한국의 세대가 이런 세 개의 세대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뭐라고 정의 내리는 게 조금 이제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민주주의의 시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산업화 시대 때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졌으면은 철저하게 대기업 위주의 산업이었어요. 민주화 세력이 산업화할 때는 아닙니다.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서로 같이 균형을 맞춰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균형 발전 전략이냐 균형 발전 전략이냐의 차이가 있는데 거기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노사정위원회입니다. 노동자와 사용자와 정부가 함께 만나서 앞으로 가자. 이게 먹혔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지금 IMF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서로 양보하고 서로 타협을 했었다는 거지. 이때 사용자가 기업이 양보한 게 뭐냐면요. 문어발식으로 방만하게 늘렸었던 그때는 뭐 물건만 팔면 수출되니까 방만하게 늘렸었던 기업체를 빅디라는 거를 용인하겠습니다. 양보했고 노동자가 양보한 건 뭐냐면요. 기업이 어려워요? 그럼 저 잘릴 수 있습니다. 해고라는 것을 용인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비정규직이라는 게 이때 만들어지게 돼요. IMF 때문에. 이게 지금 양극화를 크게 만든 우리가 가장 실패? 실수? 결과적으로 실수를 만들었었던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때. 자, 빅딜 나타났다. 그리고 이거 이제 하려고 국채부상운동 다시 시작합니다. 금모기 운동. 자, 그리고 이 민주주의 시대 때, 다시 민주주의 시대 때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이 됩니다. 일단 워낙 사이가 안 좋은 관계니까 정부끼리 먼저 하지 못하고요. 현대에서 먼저 나섭니다. 현대에서. 정주영이 소떼 이끌고 방북하고요. 금강산 관광을 시작하면서 일단 관계 개선합니다.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그 대표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던데 그 현대가 여기 원유 개발하려고 이제 그랬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전에 들었었거든요. 그 누구한테 들었었지? 현대에 있었던 친구한테 들었었는데 현대가 그 바레만 쪽에 엄청난 양의 원유가 매장돼 있대요. 그 개발을 이제 선점하려고 북한과 관계에 이제 먼저 나섰던 거였었어요. 명분은 그거였었어요. 정주영이 강원도 사람, 북한 쪽에는 강원도 사람이었었는데 집안을 나올 때 자기가 나중에 이제 성공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를 해갖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제 약속을 했었대요. 그 약속을 지키고 싶다라고 하면서 추진했었던 건데 그래서 서산의 간척지에다가 서산에 가면 현대 간척지가 있거든요. 거기다 쌀 심고 소 키우고 하면서 소 한 마리당 포터 한 대씩 해갖고 차 한 대 소 하나씩 실어갖고 소 500마리, 차 500대 두 번 갔었을 거예요. 1000대씩 그거 보낸 겁니다. 그거. 그리고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이제 개선했었던 거였어요. 열어줄 거야, 금강산. 우리 그중 할게. 그래서 국가 지원으로 원래 되게 비싼데 개인들이 내는 돈은 되게 싸게 해갖고 사람들이 금강산 관광을 되게 많이 갔었던 시기였었다고요 이때. 자, 그리고 북한과 관계는 뭐 끊임없이 안 좋으니까 이때 연평해전이 터졌었는데 정부의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선언이 벌어집니다. 정상회담을 합니다.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이 벌어져요. 이게 세 번째 합의문입니다. 박정희 때 한 번, 노태우 때 한 번, 세 번째 이제 김대중 때 만나는데 이건 정상들이 만나서 한 거예요, 직접. 박정희 때는 비밀리에 실세가 만난 거고요. 노태우 때는 총리들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때 북한에 총리들이 왔었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그거 안 했단 말이야. 어디 전범가 와고 하느냐 하면서 길 막고 막 이러지 않았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할 때는 또 그걸 해요. 하여튼 그건 되게 좀 역설적인 겁니다. 본인들이 분명히 먼저 했었는데 총리들이 북한에도 왔다가 남한에도 왔다 몇 차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이거는 그냥 대국적인 견지에서 여가든 야가든 간에 둘 다 지원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고 추진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면 반대하고 얘가 하면 반대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이제 약속한 게 6.15 공동선언에서 약속한 게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되게 잘 나와요. 육로 열자, 철도 도로 연결하자. 요거는 해로로 간 거거든. 해로로 금강산 관광을 개발하자. 그리고 개성공단 만들자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시행이 된 게 노무현 때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때는 경의선이 실제 운행을 하고요. 개성공단이 실제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완공했다, 경의선이 움직였다 그러면 노무현 때고 약속했다 그러면은 김대중 때입니다. 김대중 때. 김대중 때 약속을 하는데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경의선 기공식은 이때 합니다. 그리고 운행했다는 게 노무현 때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요. 요 시간을 가지고 근현대사를 한번 좀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요거를 좀 자세히 보시고 한 번, 두 번 보시면 대충 흐름은 좀 잡히시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살을 붙여나가거나 아니면 뭐 요걸 가지고 시험을 보시면 시험 볼 때 시험 보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료도 드릴 테니까 자료 한번 보시고요. 자료 옆에 펴놓고 현대사 공부할 때는 계속 보세요, 같이. 그래서 거기 아는 것들 형광펜 한번 칠해보시고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해보세요.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고요. 문제 풀 때 나오는 거 있으면 여기 체크 한번 해가면서 하면은 눈에 익게 될 겁니다, 눈에. 자, 그리고 요 공부를 하다가 질문거리가 있으면은 우리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원유철 쳐도 나오고요. 원유철 아마 치면은 항상 둘이 나오던데 하나 국회의원이고 하나가 저인데 그분이 오픈 채팅방은 안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유철 치면 저 나올 겁니다. 원유철 치거나 아니면은 공무원 한능검 질문방이라고 치면 나올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질문하면은 실시간으로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개인 연애사만 묻지 않는다면은 웬만하면 다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소통하면서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